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네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피지기, 전쟁의 기술, 손자병법 이야기. 병법의 주요한 세 명의 인물 혹은 세 토막의 이야기를 오늘은 가져왔습니다. 장, 욕, 흡지, 필, 고, 장지, 장, 욕, 약지, 필, 고, 강지, 장, 욕, 폐지, 필, 고, 흥지, 장, 욕, 탈지, 필, 고, 여지. 노자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문장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쭉 읽었습니다. 이때 장자는 장차 무엇을 하려면 이라는 뜻입니다. 욕자는 하고 싶다면 이라는 뜻이죠. 자, 욕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흡, 약, 폐, 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흡은 줄이다는 뜻입니다. 약은 약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폐자는 망한다 혹은 꺾는다 이런 뜻입니다. 탈자는 빼앗는다라는 뜻이죠. 그때 이때 지자는 한문에서는 그것이라는 뜻인데요. 상대를 이야기하겠죠. 즉 상대를 앞으로 줄이고 싶다면, 상대를 약하게 하고 싶다면, 상대를 꺾고 싶다면, 상대를 빼앗고 싶다면, 자 그러면 이래야 된답니다. 필자는 반드시, 고자도 비슷한 뜻입니다.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근데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는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줄이고 싶다면 넓혀주어라. 혹은 늘려주어라. 약하게 만들고 싶다면 강하게 만들어라. 꺾고 싶다면, 못되게 하고 싶다면 흥자는 흥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잘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잘 되게 해주어라. 탈, 빼앗고 싶다면 여자는 수여할 때 여자입니다. 주어라. 시위, 미명, 이것을 일러 미명. 이때 미자는 작다, 은미하다, 감춰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작은, 잘 보이지 않는, 감춰진 명. 이때 명은 지혜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감춰진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유약, 승, 강. 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승, 이긴다. 강,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상대를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늘려주어라. 상대를 약하게 하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하라. 상대를 망가뜨리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잘 되게 하라. 상대 것을 빼앗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주어라. 이것을 비밀스런 지혜라고 한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전쟁이 일상인 시대였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 가운데 새로운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전쟁을 이야기하는 이들을 병법가라고 부릅니다. 전쟁의 전문가, 싸움의 기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노자는 해석이 엇갈리는 책이지만 전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책으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많이 노자를 읽는 사람이고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인 거죠. 전쟁에서 전공법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내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100으로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상대를 속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어야 빼앗을 수 있다.
삼국지 같은 책을 읽어보면 이런 지혜를 이용한 전략을 많이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쟁에서 거짓으로 패하고 물러나는 것입니다. 왜?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두 번 연거푸 패하더라도 한 번의 큰 승리를 거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적을 맞아 십리를 물러난다 하더라도 다음 공격에서 백리를 전진하면 되는 거죠. 사실 이 기술 먼저 내주는 건 지금도 게임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장기나 체스 같은 거 해보시면 혹은 요즘에도 뭐 전략 게임 같은 거 하면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유인책인 거죠. 아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은 경우 장기를 예전에 배우면 그렇습니다. 팽팽하게 그냥 맞부딪히면 이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나의 작은 말을 주고 상대의 큰 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장기 같은 경우는 쪼를 내주고 상대의 포나 차를 잡으면 대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살을 주고 뼈를 취해라. 자,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이걸 모르고 상대가 내어주는 작은 말을 덥석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주는 걸 덥석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이 살을 내어줄 때 냉큼 적의 살을 빼앗는 사람은 하수죠. 왜? 그 순간 나의 중요한 말이 날아갈 것이고 나의 뼈가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노자의 지혜는 상대에게서 어떻게 하면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상대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내 손바닥 위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를 요리할 수 있도록 상대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나의 유리한 공간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얻는 것을 좋아하고 주는 것을 못하는 자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고 상대를 이끌어 드릴 줄 아는 자가 전쟁에서 이기겠죠. 그리고 전쟁은 사실 빼앗고 얻는 다툼의 현장입니다. 전쟁론 같은 걸 보면 그런 표현합니다. 교환비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어떤 전쟁도 0대 10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편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상대를 모조리 몰살시키는 방법의 전쟁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교환비. 예를 들어 내가 2를 소모했을 때 상대의 10을 소모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전쟁은 다시 말하지만 빼앗고 얻는 다툼의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잃을 것인가 그리고 이 잃어버리는 걸 통해 무엇을 빼앗을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빼앗기고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유인해 주도권을 잡으면 노자가 이야기하는 승리를 그때 거둘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적은 수로 많은 숫자를 깨트릴 수 있는 거죠. 부드럽고 약하더라도 단단하고 강한 상대를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노자 이야기를 보았다면 또한 사마천의 사기열전에서 소개하는 병법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기라고 하는 병법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지위장. 이때 기자는 오기의 이름입니다. 오기가 위장. 장은 장수죠. 장군이 되었는데 여사졸. 사졸은 지금도 그 장기판에 이거 장기판을 혹시 아시면 되게 편할 텐데 사와 졸은 가장 작은 말이죠. 사졸이란 말을 또 전쟁에서 씁니다. 병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누구누구와라는 뜻입니다. 병사들과 그리고 최하자, 그 가장 아래에 있는 자들과 똑같이 옷을 입고 먹었다. 즉 장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등급의 가장 졸개들과 가장 아래에 있는 병사들과 함께 옷도 입고 먹고 마셨다는 거겠죠. 와, 불설석. 와자는 눕는다는 뜻이죠. 누울 때도 하지 않았다. 석자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누울 때도 자리를 깔지 않았고, 행불기승. 행군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타다는 뜻입니다. 승은 수레입니다. 수레에 올라타지 않았다. 친과영량. 친자는 친히, 몸소라는 뜻입니다. 몸소 과영량. 과영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먹을 것을 싼다는 뜻입니다. 량은 식량을 얘기하죠. 식량을 자기가 짊어지고 다녔다.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병사들과 함께 먹고 자며 그리고 같이 걷고 그리고 그도 자기 양식을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사졸, 분, 노고. 사졸들과 나누었다. 노고는 지금도 쓰는 단어죠. 수고로움과 고통을 나누었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훌륭한 장수라고 생각되시나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붙습니다. 졸유병저자. 병졸 가운데 있었다. 병저자. 이때 저자는 종기란 뜻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보기 힘든데 예전에는 종기 참 많았습니다. 고름이 잡혀가지고 살에서 이렇게 엉키는 거죠. 전쟁터에 가면 뭐 위생도 나쁘고 상처도 생기다 보면 종기나 고름이 잡히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오기가 위전지. 전자는 빨아준다는 뜻입니다. 고름을 빨아주었다. 이게 고름이 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오기가 병사의 고름을 빨아줬다는 겁니다. 졸모 문이 곡지. 자, 근데 병졸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자 곡합니다. 슬피 웁니다. 왜? 인왈. 누군가가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 졸이야. 이때는 자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대 자식은 병졸입니다. 일개 병사에 불과한데 이 장군, 그런데도 장군께서 몸소 전기죠. 그의 종기를, 그의 고름을 빨아주었습니다. 곡위. 하자는 어찌라는 뜻입니다. 어찌. 번역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기는 장수가 되어 병사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와 똑같이 옷을 입고 밥을 먹었다. 누워서 자리를 펴지 않았고 행군할 때에도 수레에 타지 않았으며 몸소 식량을 짊어지고 다니며 병사들과 고생을 함께 나누었다. 병사 가운데 종기가 난 자가 있었는데 오기가 그 고름을 빨아주었다. 병사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누가 말했다. 그대 아들은 병사에 불과한데 장군께서 친히 종기를 빨아주었는데 어찌 운단 말이오. 병사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소이다. 일전에 장군께서 그 아비의 종기를 빨아주었습니다. 그 아비는 전쟁터에 나가 등을 돌리지 않고 싸우다 적지에 목숨을 잃었다오. 장군께서 지금 그 아들의 종기를 빨아주었으니 그가 어디서 주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는 것입니다. 앞에 노자의 문장을 읽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진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노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거라고요. 주면 빼앗을 수 있을 거라고. 근데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되고요. 사실 주면 빼앗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식의, 예를 들어 육아 같은 경우는 선의에 의한 상호관계를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주면 상대도 줄 거야. 근데 노자의 말은 그 맥락이 아니라고요. 빼앗기 위해 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부드럽고 약한 것이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할 때 이걸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부드럽고 약한 사람은 단단하고 강한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부드럽고 약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승리를 위한 일종의 기만술이죠. 그저 살을 내어준다고 적의 뼈를 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도 예전에 장기 처음 배울 때 몇 번 상대가 쪼를 내주네? 먹어요. 내가 먹히죠. 이 경험을 하면 잠깐만 나도 내어주면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내어주면 고수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족족 잡아먹힙니다 또. 오기는 춘추 전국시대의 이름을 떨친 장수였습니다. 병법가기도 합니다. 그는 장수가 되자 병사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자, 앞에서 보았지만 한 번은 종기가 난 병사의 고름을 빨아줍니다.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 사마천은 사기열전에서 순진한 해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장군이 병사의 고름을 빨아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병사의 어머니는 다르죠. 병사의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똑같이 경험하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병사는 이제 전쟁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서 싸울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목숨을 잃겠죠. 따라서 오기가 병사의 고름을 빨아준 것은 그저 병사의 상처를 치료해 준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사의 마음을 빨아들인 겁니다. 병사는 제 몸을 돌보지 않고 전쟁에서 싸우겠죠. 오기는 고름을 빨아주며 병사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한 여인은 남편과 자식을 잃어버립니다. 따라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높은 수레를 타고 병사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라 라고 그저 고함치는 장수는 하수입니다. 오기는 그러지 않았죠. 따라서 이제 그가 왜 병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고 함께 고생을 나눴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기가 익힌 싸움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왕왕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읽을 때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진하게 감동하는 사람은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손자병법의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지피, 피자는 원래는 그라는 뜻인데 여기선 상대라는 뜻이죠. 적이라고 풀어도 됩니다. 적을 알고 기자는 자기란 뜻이죠. 나를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운다 하더라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부지피이지기, 상대를 모르고
지기. 나를 안다면 일승일부. 승부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승은 이기는 것, 부는 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번 이기고 한 번 질 것이다. 부지피, 부지기, 매전필패. 상대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진다. 번역문 읽어보겠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상대를 모르지만 나를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패한다. 상대를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패한다. 손자병법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손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싸움의 기술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훗날 손자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바로 손자병법의 저자로 유명한 인물이죠. 손자병법은 너무 유명하고 아마 그냥 제목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이 뭘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영어 제목이 워낙 더 유명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 책으로 한번 공부해 보려고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영어 책 있는 데 가갖고 철학책을 봤는데 동양 철학에 이런 제목이 있는 겁니다. The Art of War. 이게 뭐야? 이게 손자병법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전쟁의 기술. 사실 이 제목이 훨씬 더 우리에게 더 와닿는 제목이죠. 자, 이 전쟁의 기술을 이야기하는 책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이거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근데 널리 알려져 있는 이 말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손자병법에 실려 있는 말이 뒷부분이 좀 달라요. 지피지기 백전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아무리 싸워도 불태, 위태롭지 않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모든 싸움에서 불패하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유명한 병법가들은 지는 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늘 이기는 싸움은 없습니다. 상대를 알고 자신을 알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크게 패하지 않겠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안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이야기한다라고요. 더 나아가 상대의 기만수를 꿰뚫어 보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의도를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수를 읽는다는 게 그런 거죠.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숨겨진, 감춰진 의도를 읽지 못하면 상대의 노림수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아야, 상대가 계획한 걸 알아야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상대의 허점을 알아야 내가 유리한 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죠. 거꾸로 나를 알아야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기도 합니다. 삼국지 속에 조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손자병법을 매우 사랑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인지 삼국지의 조조는 누구보다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사실 삼국지를 읽어보시면 삼국지의 주인공으로 유비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삼국지의 시작부터 끝까지 늘 전쟁터에 있었고 여러 차례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력을 키웠던 인물이 조조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끝까지 살아남죠. 패배한 전쟁도 있지만 결정적인 패배는 없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손자병법에서도 말하듯 상대와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죠.
그래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기지 못할 때 잘 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크게 상처 입지 않고 지는 법을 안다면 언젠가 이길 수 있겠죠. 사기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말 세 마리를 가지고 경주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보여줘요. 예를 들면 상, 중, 하의 말이 있다고 칩시다. 나에게도 상, 중, 하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하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가장 빼어난 말과 상대 가장 빼어난 말을 경기시키고 나의 중간급 말과 이 급에 맞춰서 대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승부가 안 나기 때문에. 자, 병법가들의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가장 빼어난 말과 어떤 말을 내어줘야 되느냐. 가장 나의 부족한 말을 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의 승리를 거두면 되는 거죠. 내 가장 허약한 부분을 내어주고 상대에게 승리를 거둘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상대에게 어떻게 패배할지도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손자병법을 정리한 건 조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병법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삼국지 속에 있는 조조는 역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는 병법을 잘 정리했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손자병법을 정리하고 주석을 단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터에서 잘 살아남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 이야기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손무는 오나라 임금 함려라고 하는 자를 섬깁니다. 함려는 매우 야심 넘치는 군주였는데요. 함려는 이 손무를 등용하여 오나라를 매우 강성하게 만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처음 함려가 손무를 만났을 때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함려가 손무를 만나 지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자신들의 궁녀로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물어보죠. 손무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궁녀를 두 편으로 나누어 무기를 손에 쥐어줍니다. 그리고 함려에게 총애를 받는 궁녀를 각 편의 대장으로 삼습니다. 자, 그래서 손무는 북을 들고 전후좌우로 행진 연습을 시킵니다. 둥둥 앞으로, 둥둥 좌로. 근데 이게 되겠습니까? 궁궐에서 이제 지내던 궁녀들이 무슨 군인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손무가 북을 치며 명령을 내리지만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자 손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 익숙하지 않은 것은 장군의 잘못이지.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북소리를 듣고 앞으로라고 하면 가슴팍이 있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뒤로라면 등이 있는 대로 물러나면 되는 것이다. 근데 손모가 다시 북을 치며 명령을 내리는데도 똑같습니다. 궁녀들은 여전히 웃기만 하고 제대로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에 손모가 이렇게 말하죠. 명령이 분명한데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잘못이다. 그러고는 각 편의 대장 목을 베려고 합니다. 왕은 깜짝 놀라 손무를 말리죠. 그대의 실력은 잘 보았소. 저들이 죽으면 내 즐거움이 사라진단 말이오. 그러나 손무는 단호합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아 장군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대장 역할을 하는 두 궁녀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손무는 새로 대장을 세우죠. 그 다음에 사랑받는 궁녀들을.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척척 움직입니다. 예, 모골이 송연하고 네, 웃고 떠들 생각 사라지겠죠. 훈련을 마치고 손무는 함류에게 말합니다. 임금께서 내려와 직접 살펴보십시오. 전쟁터에서도 목숨을 가리지 않고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함녀는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궁녀를 둘이나 잃어버렸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막 기분 나빠하니까 손무가 일침을 날리죠. 임금께서는 이론을 좋아하시긴 하나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우화기도 합니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손무의 말이 맞죠. 전쟁이란 매우 잔인한 일이고요.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러한 다툼의 현장이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 장수의 말을 척척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만약 병사들이 제각기 마음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 나가 내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 서로 달아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전쟁을 보면 100명의 병사와 500명의 병사가 싸울 때 500명의 병사가 그냥 알아서 하나씩 그냥 흩어져 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면 단결된 100명의 병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상대의 단결된 공격을 맞아 혹은 단결된 공격으로 상대를 깨뜨리려면 각자 제 목숨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달아나거나 꼼수를 부리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손무는 전쟁의 현실을 매우 날카롭게 꿰뚫어 보는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함녀는 그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함녀는 손무를 등용하고 그에게 오나라 군대를 맡깁니다. 그 이후 오나라는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 오나라가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된 이후의 이야기를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손무의 이야기는 엄격한 명령의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분명하게 따르도록 해야 한답니다. 근데 앞에서는 의도를 숨기고 상대의 마음을 사는 방법을 이야기했었죠.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설적으로 간결히 명령을 내리고 따르게 만드는 것과 그리고 의도를 숨기고 뭔가 상대를 내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다른 것 같죠. 강력한 규율로 병사들을 한 몸으로 만드는 이 손무의 이야기는 앞에 노자나 오기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병법에서 중요한 건 방법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즉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목적에 맞는 방법을 그때그때 취사 선택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병법가들이 이런 사유를 싫어합니다. A는 B고 B는 C 된다. 순차적으로 되는 사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때그때 최상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목적이 먼저고 방법은 그 다음입니다. 방법이 목적 결과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이쪽의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실천의 모습은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죠. 형식적인 원리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겁니다. 기민하게 그때마다 적절한 행동을 찾는 지혜가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임기응변을 병법가들은 매우 중요시 여기죠. 임기, 주어진 상황의 응변, 다른 태도로서 끊임없이 응용해보는 훈련들을 시킵니다. 이 병법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전쟁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옛 이야기로는 재밌지만 이게 무엇일까? 병법가의 지혜가 우리와 영 무관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도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저와 만나는 분들은 장수 위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병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싸움터에 내몰리는 사람들. 근데 그러기 때문에 더 때로는 병법에 한 번쯤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고름을 빨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선의인지 아니면 의도된 하나의 행위인지를 모르면 안 되죠. 오기가 나의 고름을 빨아주는데 내가 눈물을 줄줄 흘리고 감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한 번쯤 이런 사유에 고개를 돌려보고 귀를 기울여 봐야죠. 누군가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병법을 익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어, 때로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병법을 익혀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남의 걸 빼앗아 봤자 얼만큼 빼앗겠어요? 많이 못 뺐을 것 같은데. 여튼 오히려 저는 누군가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병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을 곱씹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늘 순진함을 접어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